안녕하세요. 림쌤의 10분 역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역사학습 가이드 림쌤입니다. 오늘은 수능 세계사 특강 22번째 시간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근대화 운동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번 시간에 만나볼 나라가 좀 많아요. 근데 내용들이 그렇게 많지 않고 포인트만 딱 잡으면 어렵지 않으니까요. 집중해서 잘 따라오세요. 자, 그럼 가장 먼저 일본부터 만나볼까요? 일본은 사실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제국주의 열강에 들어간 나라인데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는지 지금 바로 일본의 근대화 과정부터 살펴볼게요. 개항전 일본은 에도 막부 시대였는데요. 이때 일본은 서양 국가 중 네덜란드와만 교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양 열강들이 아시아로 세력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 역시 결국 미국에게 문을 열었는데요. 이때 미국의 페리 제독은 4대의 함대를 이끌고 일본 앞바다에 와 개항을 요구하는 무력 시위를 했고요. 에도 막부는 이에 겁을 먹고 바로 굴복해 미일 화친 조약을 맺었습니다. 이때가 1854년이었는데요. 이때 일본은 시모다와 하코다테를 개항하고 미국의 최애국 대우를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1858년 다시 한번 미국과 미일수호 통상조약을 맺은 일본은 4개의 항구를 추가 개항하고 영사재판권과 협정관세를 인정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보면 일본이 미국과 맺은 조약은 분명한 불평등 조약이었는데요. 이렇게 한번 싸워보지도 않고 불평등 조약을 맺은 에도 막부에 대해 일본 내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며 사스마번과 조슈번을 중심으로 막부 타도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막부 타도 운동으로 결국 에도 막부가 무너졌고요. 에도 막부의 붕괴 후 메이지 천황을 중심으로 새로운 정부인 메이지 정부가 1868년에 수립됐습니다. 이렇게 수립된 메이지 정부의 개혁 정책이 바로 메이지 유신인데요. 완전 중요합니다. 이 메이지 정부의 개혁 정책은 일본사에서 가장 출제율이 높은 파트니까요. 잘 정리해 봅시다. 먼저 메이지 정부는 에도의 명칭을 도쿄로 바꿔 수도로 삼았고요. 지방인 기존의 번을 없애고 현을 설치해 중앙에서 지방관을 파견했습니다. 이를 폐번치현이라고 하는데요. 번을 폐지하고 현을 설치한다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폐번치현을 통해 일본은 봉건제 대신 천황 중심의 중앙집권 체제가 자리 잡았습니다. 한편 경제면에서는 지조를 개정해 근대적 토지제도와 조세제도를 확립했고요. 상공업을 육성하고 근대적 공장도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봉건적 특권을 폐지했고요. 신분제 역시 개혁해 3인평등을 강조했습니다. 또 서양식 교육제도와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서양교육과 제도를 시찰하기 위해 미국과 유럽의 유학생과 사절단을 파견했는데요. 이때 파견된 사절단이 이와쿠라 사절단입니다. 중요합니다. 이 이와쿠라 사절단은 메이지 정부의 핵심 인물들로 구성되어 있었고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토 히로부미도 이 사절단의 멤버였습니다. 이들은 1871년부터 약 2년간 서양의 여러 나라를 시찰하고 돌아와 일본의 대대적인 서구화 정책을 도입했고요. 이에 일본의 철도가 부설되고 징병제가 실시됐습니다. 이 밖에도 우편제도를 실시하고 신도를 국교화하는 등 여러 정책을 추진한 메이지 정부의 근대화 정책은 전면적인 서구화를 지향하는 위로부터의 개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급진적 성격의 메이지 유신을 반대하는 세력도 분명 있었겠죠? 그래서 일부 지식인들 사이에서는 1870년대부터 자유민권 운동이 일어났는데요. 이들은 헌법 제정과 서양식 의회 설립을 주장했지만 메이지 정부는 이를 탄압했고 1889년 일본 제국 헌법을 공포한 뒤 그 다음 해엔 제국 의회까지 개설했습니다. 한편 메이지 정부에 불만을 갖고 있었던 무사층에서도 크고 작은 반발이 일어났는데요. 이에 이들의 시선을 돌리기 위해 일본은 조선을 침략하자는 정한론을 내세웠습니다. 이러한 정한론은 당장에 실행되진 않았지만 이후 일본이 결국 조선을 장악했죠. 그리고 정한론 이후 일본은 타이완 출병과 류큐 병합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제국주의 침략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이 류큐는 원래 류큐 왕국이란 독립적인 국가였는데요. 이때 일본이 병합해 오키나와 현을 설치한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 바로 청일전쟁인데요. 1894년부터 1895년까지 이어진 이 청일전쟁은 조선에 대한 주도권을 놓고 청과 벌인 전쟁이었고요. 이러한 청일전쟁은 결국 일본의 승리로 끝났죠. 그리고 일본은 승리의 대가로 청과 시모노세키 조약을 맺어 타이완과 랴오둥반도를 할양받았는데요. 이를 가만히 지켜보고 있던 러시아가 프랑스, 독일과 함께 일본의 행보에 브레이크를 걸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삼국 간섭인데요. 이러한 러시아의 압박에 결국 일본은 랴오둥반도를 청에 반환했고요. 러시아에 대한 복수의 칼을 갈았습니다. 그리고 1904년 러일 전쟁을 일으킨 일본은 이 전쟁에서 역시 승리했습니다.
이러한 러일 전쟁은 1905년까지 이어졌는데요. 결국 미국의 중재로 전쟁이 중단되고 일본은 러시아와 포츠머스 조약을 맺어 남만주와 한반도에 대한 지배권을 차지했습니다. 이를 통해 일본은 만주와 한반도에 대한 제국주의 침략 정책을 더욱 노골적으로 추진했고 결국 조선을 식민지로 만드는 데 성공했습니다. 참 우리에겐 가슴 아픈 역사죠. 자, 이렇게 일본의 근대화와 제국주의에 대해 살펴봤고요. 다음으로 인도로 넘어가 볼게요. 여러분들이 인도가 영국의 식민지였다는 거 알고 계시죠? 영국이 처음에 인도에 발을 들였을 때 인도는 무굴 제국이었는데요. 이 무굴 제국이 점차 쇠퇴하자 영국이 동인도 회사를 앞세워 영향력을 확대해 나갔고 프랑스 역시 인도에 발을 담그기 시작하면서 영국과 프랑스 간의 무역 경쟁이 치열해졌습니다. 그리고 결국 1757년 영국과 프랑스가 맞붙은 플라시 전투가 일어났고요. 이 전투에서 승리한 영국이 벵골 지역의 통치권을 장악하면서 영국의 인도 침탈이 본격화됐습니다. 그리고 19세기 인도의 대부분을 점령한 영국은 인도인들에게 면화와 아편 등 상품 작물만을 재배할 것을 강요하며 착취와 식민 정책을 이어왔습니다. 이에 인도인들의 불만은 점차 심해졌고요. 이는 1857년에 일어난 세포위의 항쟁을 기점으로 폭발했습니다. 중요합니다. 세포위는 영국 동인도 회사의 인도인 용병인데요. 이들은 대부분 힌두교도나 이슬람교도였어요. 그런데 이들이 사용하는 탄약 포장지에 소기름과 돼지기름이 발라져 있다는 겁니다. 사실 힌두교에서는 소를 신성시하고 이슬람교에서는 돼지를 금기시했기 때문에 소기름과 돼지기름은 양쪽 다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었어요. 이에 세포이들의 분노가 폭발하며 세포이의 항쟁이 일어났고요. 이는 각계각층의 인도인이 참여하는 대규모 민족운동으로 확산됐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세포이의 항쟁은 영국군에 의해 무력으로 진압됐고요. 무굴 제국의 황제 역시 이때 영국에 의해 폐위됐습니다. 결국 이렇게 무굴 제국이 멸망한 건데요. 무굴 제국을 무너뜨린 영국은 1858년 인도 통치 개선법을 제정했고요. 동인도 회사의 인도 지배권을 박탈한 뒤 영국 왕이 직접 인도를 지배하는 영국령 인도 제국을 수립했습니다. 이때가 1877년이었는데요. 플라시 전투 이후 정확히 100년 후 세포이의 항쟁이 일어났고요. 그리고 또 20년 뒤 결국 인도는 완벽한 영국의 식민지로 전락한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에서 인도의 근대화 움직임이 전혀 없었던 건 아니에요. 19세기 전반 근대 교육을 받은 지식인들이 등장하면서 람모한 로이를 중심으로 브라흐마 사마지 운동이 일어난 건데요. 중요합니다. 이 브라흐마 사마지 운동은 순수 힌두교를 강조한 종교운동으로 이후 사회개혁운동으로 발전해 인도의 카스트 제도와 고질적인 사회학습을 타파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이 브라흐마 사마지 운동을 주도했던 람모한 로이도 충분히 출제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잘 기억해두세요. 한편 인도가 영국의 식민지가 되고 난 후 인도 내에서 반영운동이 확대되기 시작하자 영국은 인도인들을 회유하기 위해 자치적인 정치 조직을 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해줬습니다. 이에 인도의 지식인과 관리, 자본가 등을 중심으로 인도 국민회의가 결성됐는데요. 중요합니다. 이 인도 국민회의는 1885년에 조직됐는데요. 초기에는 영국의 협조적인 친형적 모습을 보였지만 영국의 벵골 분할령 발표 이후 반영적인 성격으로 돌아섰습니다. 이 벵골 분할령은 행정의 효율성을 구실로 벵골을 동서로 나눈 정책이었는데요. 사실은 교묘하게 힌두교와 이슬람교를 갈라 종교 대립을 일으킨 뒤 인도의 민족운동을 분산시키고자 한 영국의 속셈이었습니다. 이러한 벵골 분할령에 거세게 들고 일어난 인도 국민회의는 틸라크의 주도로 콜카타 대회를 열어 인도인의 자치를 주장한 스와라지와 국산품 애용을 강조한 스와데시, 영국 상품 불매, 국민교육 진흥의 4대 강령을 채택해 영국에 저항했습니다. 그러자 영국은 전 인도 이슬람교도 연맹을 후원해 인도 국민회의와의 대립을 조장했는데요. 하지만 전국으로 확산된 인도의 거센 저항에 결국 영국은 1911년 벵골 분할령을 철회하고 명목상 인도인의 자치를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때 인도가 영국으로부터 완벽히 독립을 한 건 아닙니다. 인도의 독립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이후였는데요. 그 뒷이야기는 나중에 계속 이어가도록 하고요. 우리는 동남아시아로 넘어가 볼게요. 이 동남아시아도 태국을 제외한 전 지역이 제국주의 열강들에게 짓밟혔었죠.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태국만큼은 독립을 유지할 수 있었는데요. 이게 가능했던 건 태국이 영국과 프랑스의 완충지대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짜크리 왕조의 라마 5세 등이 적극적인 근대화 정책을 펼치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태국의 위치였다는 거. 이거 지도로도 파악이 가능하셔야 되거든요. 보시면 이쪽이 미얀마, 영국령이고요. 이쪽이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로 프랑스령입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보면 타이가 딱 자리하고 있죠.
이 타이가 태국이에요. 시암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잘 기억해 두세요. 다음은 베트남인데요. 베트남은 프랑스의 식민지였죠. 이러한 베트남은 판보이저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민족운동을 전개했는데요. 특히 동쪽에 있는 일본으로 청년들을 유학 보내자는 동유운동이 일어났고요. 중국의 신해혁명의 영향으로 중국 광둥에서 베트남 광복회를 결성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필리핀. 이 필리핀은 원래 에스파냐의 식민지였다가 이후 미국의 식민지가 되죠. 이러한 필리핀에서는 호세 리살이 중요한데요. 호세 리살은 필리핀 독립의 아버지로 불리는 인물로 나에게 손대지 마라 라는 책을 저술해 에스파냐의 가혹한 식민 통치를 고발했고요. 필리핀 민족 동맹을 결성해 여러 활동을 이어갔지만 결국 에스파냐에 의해 처형됐습니다. 또 아기날도는 필리핀의 독립을 약속받고 미국과 에스파냐의 전쟁에서 미국을 지원했지만 결국 전쟁에서 승리한 미국이 필리핀을 식민지화하자 미국에 강력히 저항했던 인물입니다. 마지막으로 네덜란드의 식민지였던 인도네시아에서는 여학교 설립에 앞장섰던 카르티니 정도를 기억해 두시면 좋겠네요. 자, 이렇게 동남아시아의 민족운동을 살펴봤으니 이제 서아시아로 넘어가 볼까요? 서아시아에는 한때 너무나 잘 나갔던 국가 오스만 제국이 있는데요. 이러한 오스만 제국도 점차 쇠퇴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유럽의 국가들이 크리스트교를 보호한다는 구실로 오스만 제국 내 민족과 종교 문제에 개입하면서 그리스와 이집트가 오스만 제국으로부터 독립했고요. 이를 시작으로 오스만 제국의 위기가 찾아오자 술탄을 중심으로 근대적 개혁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를 탄지마트라고 하는데요. 중요합니다. 이때 오스만 제국은 서구의 근대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행정과 사법, 교육, 군사 등 각 분야에서 개혁을 시도했고요. 이를 주도한 인물은 미드하트 파샤였습니다. 이때 미드하트 파샤는 근대적 헌법도 제정했는데요. 이를 미드하트 헌법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이러한 개혁은 안타깝게도 자금 부족과 보수층의 반발, 러시아와의 전쟁 등으로 실패했고요. 특히 러시아와의 전쟁 때는 당시 술탄이 전쟁을 핑계삼아 헌법을 정지시키고 전제 정치를 부활시켰는데요. 이에 청년 티르크당이 입헌 정치를 요구하며 무장봉기를 일으켰습니다. 중요합니다. 이 청년 티르크당은 유럽의 영향을 받은 청년 장교와 관료, 지식인들이 조직한 단체였는데요. 이들의 봉기는 결국 성공해 1908년 청년 티르크당이 오스만 제국의 정권을 장악했습니다. 그리고 정권 장악 이후 헌법을 부활시키고 여성의 차별을 철폐했으며 근대 시설을 확충하는 등 적극적인 근대화를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티르킨을 중심으로 한 극단적 티르크 민족주의를 내세웠어요. 이에 오스만 제국 내에 있던 아랍인 등의 피지배 민족들이 크게 반발했는데요. 결국 이는 심각한 민족 갈등으로 이어져 오스만 제국의 붕괴를 초래했습니다. 한편 오스만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던 아라비아 반도에서는 오스만 제국의 쇠퇴를 틈타 와하브 운동이 일어나는데요. 이러한 와하브 운동은 쿠란으로 돌아가 이슬람교 초기의 순수성을 회복하자는 운동이었고요. 사우드 가문과의 동맹을 통해 와하브 왕국까지 건설했지만 결국 오스만 제국에 의해 진압됐습니다. 하지만 이후 다시 사우드 가문을 중심으로 새로운 나라 사우디아라비아가 건설됐는데요.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의 시작이 바로 와하브 운동이었네요. 그리고 서아시아에서 만나볼 마지막 나라, 바로 이란인데요. 당시 이란 지역에서 명맥을 이어가던 카자르 왕조 역시 러시아와 영국의 침략으로 영토와 이권을 조금씩 상실하고 있었고요. 이 과정에서 영국이 담배 독점권을 획득하자 이란인들 사이에서 반영 감정이 고조되며 담배 이권 수호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중요합니다. 사실 이 담배는 술을 금기시하는 이슬람 교도들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란인들이 들고 일어난 건데요. 아프가니의 담배 독점권 반환 촉구를 시작으로 일어난 이 운동은 담배 불매 운동으로 확산됐고요. 결국 영국으로부터 담배 독점권을 회수해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영국의 막대한 배상금을 지불해 카자르 왕조의 위신은 땅으로 떨어졌고요. 이에 이슬람교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입헌운동이 일어나 1906년 이란에 입헌군주제가 수립됐습니다. 자, 이렇게 이란까지 서아시아의 민족운동을 살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아프리카로 넘어가 볼게요. 이 아프리카는 정말 제국주의 열강들에게 무참하게 짓밟힌 땅이었죠. 하지만 그 안에서도 처절한 민족운동이 이어졌는데요. 먼저 이집트에서는 무함마드 알리가 여러 근대 정책을 추진하며 오스만 제국으로부터 자치권을 획득했습니다. 하지만 자치를 얻은 것도 잠시 이집트에 대한 영국의 영향력이 강해지자 아라비 파샤를 중심으로 반영운동이 전개됐는데요. 이집트인들을 위한 이집트를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아라비 파샤의 운동은 안타깝게 실패했고요. 결국 이집트는 영국의 보호국으로 전락했습니다. 한편 수단에서는 무함마드 아흐마드라는 인물이 수단은 수단 사람이 다스려야 한다는 마흐디 운동을 일으켰고요.
남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영국군에 맞선 줄루 왕국의 이산들 완화 전투가 있었습니다. 이때 놀랍게도 이 전투에서 줄루 왕국이 영국을 이겨요. 물론 이후 영국의 2차 침입에 결국 줄루 왕국은 무너졌지만 창과 방패만으로 제국주의 열강에 맞섰던 줄루 왕국의 이산들 완화 전투는 좀 기억해 두시는 게 좋겠죠? 또 나미비아에서는 헤레로족이 독일인들의 횡포에 맞서 봉기를 일으켰는데요. 안타깝게도 이때 많은 헤레로족이 학살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아프리카에서 유일하게 스스로 독립을 지켜낸 에티오피아. 이 에티오피아는 아도와 전투에서 이탈리아의 침략을 막아냈는데요.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당시 에티오피아의 메넬리크 2세가 근대적 개혁 정책을 펼쳐 신식 무기와 신식 군대를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아프리카 내륙에서도 제국주의 침략에 맞서 여러 민족운동이 이어졌는데요. 이들의 힘겨운 저항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오늘은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민족운동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내용이 좀 많았죠? 반드시 복습하시고요. 특히 오늘 배운 나라들은 키워드로 정리하시길 추천드릴게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감사드립니다. 그럼 안녕, 뿅!